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야. 이건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생각해 볼 문제냐면은 대한민국처럼 자식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서 교육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이 등에 있는 뼈 다 뽑아서, 등골에 있는 뼈를 다 뽑아서 자식들을 교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늙어서 자식이 갚아야 되는데 60살에 죽으라고 그러니, 아니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결혼하면 뭐라 그래? 니네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희들 둘만 잘 살아 이러면은 그 부모는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 공양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니네들 재능 가지고 나누고 살아, 이렇게 말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둘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덕담을 해도 그런 덕담을 하지 마세요. 둘만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으라고 그래야 돼. 다 같이. 왜 둘만 잘 살아야 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왜 돈은 흘러 넘치는데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너만 1등해. 너만 경쟁해서 이겨야 돼. 둘만 잘 살아.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노동시간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직장인 스트레스 세계 1위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죽고 늙어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을 보면은 정말로 앗소리가 나요.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보면 세계 단연 1위인데 미국은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5명 정도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80세 이상이 몇 명이 자살하느냐면 138명이 죽어요. 138명이.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전 부모님 안 찾아가는 비율이 140만 명. 670만 명 중에 부모님 생전 안 찾아가는 자식이 140만 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 찾아가는 거야. 그 할머니들은 내가 보기엔 100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어요. 왜? 여기 50, 60, 70대, 특히 60, 70대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대학 가고 싶어도 네가 무슨 대학이야, 오빠가 가야지, 남동생이 가야지. 그래서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가고 돈 벌어. 힘들어도 다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어. 그때는 못 살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잘 살아. 정말로 잘 살아요. 대한민국. 물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 아무리 못 살아도 집에 자가용 하나씩 다 있어. 잠비아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만큼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나라예요, 이제.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예.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흘러 넘치는 나라예요. 뭐 경제가 좋으니 안 좋으니 그래도 지금 수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계속 흑자고 돈이 참 많은 나라예요. 문제는 배분을 못하는 거죠. 돈이 모자라는 건 아니에요.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늘었지만은 한국은 82배 늘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위만 봐서 그렇지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잘 사는 개념이 뭘까요? 그 집이
강남에 아파트가 100평이 있고 벤츠를 몰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엄마는 또 화가 난다고 젊은 사람이랑 바람 피고 애는 또 엄마 아버지 돈 가지고 매일 바에 가갖고 클럽에 가갖고 놀고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서로 따로 사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일까요? 그 집은 못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개념을 좀 바꿔야 돼. 그 집 잘 살아. 어떤 집이냐면은 그냥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고 붕어빵 들고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 기다리고 또 포옹하고 같이 저녁에 밥 먹고 산책 손잡고 산책 나가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집들도 제가 공원에 나가보면은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오는 집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벤츠가 있고 강남에 100평이 있는데 못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부터 14년 연속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요?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참 이 삶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아. 여유가 없어. 우린 극단적이야. 지난번에 그 대구 쪽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전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리고 당당한 경쟁자로 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떨어졌으면은 당당하게 당선된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선거운동을 하냐고 애썼어. 그러면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을 게 아니라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왜 빠져 죽어? 우린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쉬어야 되는데 빠져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졌는데 왜 코 박고 죽어? 곧 대학 떨어진 게 뭐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하다가 보면은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매년 입시 때 자살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죽자고. 아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은 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애쓴 거야. 그럼 떨어졌으면 애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너 줄라고 대학 들어가면 줄라고 등록금 500만 원 마련한 거 있는데 너 이거 갖고 유럽 배낭여행이나 갔다 와라. 훌훌 털어버리고. 그럼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그 500만 원 놔두고 굳이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되냐 이거야. 그 500만 원을 멋있게 쓰면 되지. 근데 우리는 굳이 죽음까지 몰고 가요. 저는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정치인들이 단식을 얼마나 하나. 뭐 간디가 단식한 거 빼고는 거의 단식 안 해요. 국회의원들은 협의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는 게 국회의원이지 단식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단식은 약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에요. 종교인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왜 단식을 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1등만 배워갖고 합의하고 협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출세해야지 행복할까요? 꼭 출세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할까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대통령을 해야지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이걸 머릿속으로 버려야 돼요. 뭐가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통령들 토론할 때 보면은 봐요. 서로 정말로 저질이에요. 토론하는 걸 보면 저질이에요.
서로 흠집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럼 뭐가 부러워갖고 대통령을 해요.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사람을 인선하는데 내가 몇 번째 사람까지 들었냐면 27명까지 골랐는데 당신 장관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난 못한다. 왜? 나는 불법 이장 전입 이런 거 다 걸린다. 그래갖고 27명까지 갔대 지금. 그래갖고 또 골랐는데 난리도 아니야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간쓸게 양심 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게 부러워. 여러분들은 간쓸게 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사실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 50대, 60대, 70대 초반이 제일 행복하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하대. 왜냐하면은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공부해서 괴롭지, 대학생들은 시험 보느냐고 괴롭지,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지,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또 내 강의는 또 들어가고 내가 이놈들한테 돈 주나 봐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알차게 먹고 마시고 노는 분들이 많아요. 500만 원만 남기고 나는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엉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못해. 해봤던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1,000원도 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000원도 벌벌, 여기 많을 거야. 1,000원도 벌벌 떠는 분들이. 내가 이걸 언제 아느냐 하면은 내가 할머니들이랑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0분이랑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처음에 몰라봐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랑 너무 달라. 선글라스 딱 끼고 스카프 목에 딱 두르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딱 돈가방 딱 차고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딱 이제 이 파리행 비행기를 타죠. 그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죠. 드디어 내가 해외 성지순례 파리, 로마, 이스라엘을 가는구나. 그래갖고 딱 파리에 내리면은요 가이드가 버스를 딱 갖고 나와요. 근데 되게 밤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딱 파리 시내를 지나가면은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야. 이렇게 밑에서 불을 쫙. 사람이요 직접 조명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간접 조명은 은은한 게 좀 고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집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 쫙 해놓으면은 딱 방에 들어가 보면은 집에 거실도 직접 조명하지 말고 밑에서 싹 쌓아올려봐. 기분이 그냥 와인도 마시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거든. 근데 딱 파리를 가다 보면 딱 그렇거든. 그리고 그냥 한가운데 에펠탑이 30분마다 막 반짝반짝 불 거기 막 뭐 네온 사인 막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예술의 도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내일 아침은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는 모나리자 미소를 보러 루브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점심 식사하시고는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거다. 몽마르트 언덕을. 저녁은 세느강에서 선상 파티를 하고 밤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쌍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하고 호텔로 들어갈 거다. 내일 스케줄은 이렇다. 그럼 진짜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근데 막 하는데 여기는 다이아나비가 죽은 도로다. 그거 꼭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역사 뭐 나폴레옹이 막 뭐 개선문 막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내가 드디어 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호텔 도착 5km 전에 가이드가 딱 일어나고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여긴 에티켓이 참 중요하다. 문을 열면 잡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터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갖다 줄 텐데
1달러 팁을 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 침대에다가 왜냐하면 그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 그 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민자들이 하는 거니까 1달러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할머니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딱 튀어나온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그래갖고 딱 호텔에서 딱 내리면은 정말 포터들이 막 모자를 쓰고 막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비행기 10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 큰 여행용 가방을 이제 밀고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년 가면은 유럽의 호텔들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들이라. 2명, 3명 들어가면 꽉 차. 그럼 또 재빠른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5분, 10분을 기다리면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이. 로마에 도착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그 가방을 끌고 알아서 가요. 자기가 1달러를 아끼려고. 호텔 나올 때도 까먹을 경우도 있지만 아까워. 다시는 안 오는데 그냥 나와버려. 그리고 압권이 있어요. 성지순례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맨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그리고 보통 1일 정도 순례를 나가는데 11일 동안 기억이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성지고 뭐고 힘들게 가방 끌고 다니면 나이는 먹었지. 그럼 보통 여러분이 한 450만 원 내고 가는 성지순례예요. 450만 원. 그러면은 하루에 2달러면은 10일이면 20달러야. 20달러? 그게 뭐가 아깝다고. 그 1달러 때문에 벌벌 떨면서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그 무거운 가방을 그냥 1달러 주고 땡큐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450만 원 내고 갔으면 기분 좋겠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여행 갔다 와도 즐거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도둑놈들한테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야.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저도 뭐 많이 다니죠. 1년에 4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잠비아 끝나고 미국 교우들이 케이프타운, 희망봉, 아프리카 맨 끝에 거기 갔다 오고 싶다고 호텔 예약까지 다 예약해갖고 나하고 같이 갔어요. 케이프타운 호텔에 딱 가니까 진짜로 포터들이 가방 방번호 딱 찍어갖고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요, 그 사람들한테 돈 한 번도 아낀 적이 없어요. 오면 1달러 안 줘. 5달러 딱 줘요. 5달러 딱 주고 내가 한마디 하죠. 땡큐. I come from Korea. 내가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인 줄 아니까. I come from Korea. 딱 그리고 5달러 주면은 눈이 이만해지면서 정말로 머리가 땅끝까지 닿도록.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민자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450만 원을 썼으면 그 이민자들한테 1달러, 2달러, 5달러가 아까워갖고 그거를 아끼려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이번에도 애틀란타 강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호텔에서 한 4일 있었어요. 4일 있었는데 마지막 날은 거기다 내가 10달러 딱 놓고 썼어요. 편지. 그 사람 이민자야. 편지를 항상 써요. 저는 마지막에 Thank you, God bless you, I come from Korea. 딱 이렇게. 네. 얼마나 좋아. 그거 쓴다고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 받음으로써 하루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큰 기쁨.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끝까지 아껴. 근데 문제는 그걸 아껴갖고 정말 또 행복한 데 쓰면 좋은데 끝까지 아끼다가 죽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 한번 호강해 보려고 그랬는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호강은 언제 하면 돼? 지금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일날 내 기억해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냉면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 생일에 왜 내 생일을 남이 차려줘야 돼? 내가 차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60년 동안 70년 동안 애썼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네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 맛이랑 내가 한턱 쏘고 먹는 냉면 맛은 냉면 맛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정말 1,000원을 쓰더라도 멋있겠어. 폼나게 써요. 냉면을 먹어도 뽐나게 나가서 먹어. 눈물 뚝 콧물 뚝 흘리고 그러지 말고요. 행복은요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무슨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다고 그 사람들 안 행복해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봐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네, 안 행복해요.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이번에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황금 연휴에 황금 연휴 발칸반도로 갔다 왔어요.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잠깐 보스니아 이렇게 둘렀다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를 할 때 나야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정말로 많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죠. 정성스럽게 대하죠. 근데 이제 내가 평창에 들어가니까 이제 본당이 없잖아요. 이제 연말만 되면은 나를 찾아오는 비전동 교우들이 있어. 나는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빼갖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세배하러 왔는데 무슨 세배냐고.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보든 안 보든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가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또 세배라고 왔는데 내가 찬밥 대우를 했는데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년, 4년 후까지 스케줄이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4년 전에 보니까 2017년 딱 황금 연휴 10일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야, 2004년 후에 황금 연휴 10일이 있다. 나하고 그때 내가 온전히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한 30명이 한 달에 20만 원씩 3년 동안 개를 모았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면 240만 원에 거의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여행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성지 나라도 아름답지만은 성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체리라는 성지를 갔어요. 여기저기 너무 다니니까 무슨 성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오후 3시 미사를 이제 경당에서 봉헌하기로 했는데 대성당에 딱 갔는데 대성당은 안 빌려줘요. 우리도 여기 지금 왜 여기 모였는지 알아? 명동 대성당 안 빌려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대성당은 잘 안 빌려줘요. 그리고 특히 우리같이 조그만 소규모의 순례객은 아예 안 빌려줘. 그것도 동양 사람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 안 빌려주죠. 근데 딱 성당을 이제 성모님을 이제 경배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이야. 여긴 오스트리아 성지인데 전통 복장을 입고 왔는데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온 거야.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와갖고 영성체후 묵상을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그냥 우는 거야. 신부도 울고 그 해설자도 울고 솔로한 사람도 울고 밴드들도 울고 교우들도 울고. 근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갔는데 한 200명하고 갔는데 그 중에 천주교 신자 아닌 자매가 하나 왔었어요. 근데 이 성주순례를 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낀 거야. 그리고 거기 또 다 가톨릭 성지잖아요. 이분은 종교가 달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딱 요르단강에서 딱 거기서 천주교 세례를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르단 강물을 퍼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명이 보난데 세례를 줬는데 얼마나 내가 세례를 줬으니까 영어로 father라고 그러냐. father,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부도 잘 묻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번에 성주순례 데리고 갔어요. 성주순례를 데려갔는데 가톨릭 전례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전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찾아갖고 야 빨리 와서 이거 가톨릭 이런 아름다운 전례가 있다. 그걸 보는데 다 우는 거야. 성가를 부르면서. 근데 그
성당의 그 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옛날 성당들이 울림이 얼마나 좋아. 뭐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보는데 3시 미사에 내가 제의를 입어야 되는데 5분을 지난 거야. 그래갖고 제의를 못 입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의를 입고 그 경당에 가려고 그랬더니 폴란드에서 성지순례 온 신부하고 교우들이 그 경당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미사할 데가. 그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우리 거니까 나오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산에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산에를. 대성당은 꿈도 못 꿨고. 그 이제 제대에 그 제의실 맞는 형제가 제가 보니까 평신도 갔더라고요. 안 된다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30분을 또 버스 타고 또 올라가면 우리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내 마음에 간절하게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 거야. 그 본당 신부가 나왔어요. 대성당에서 미사하고 싶다고. 바실리카거든요.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래서 우리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럼 대성당에서 하라고. 네, 대성당에서 하라고. 이거 아직 박수 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성당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키가 조그마니까 짧은 제의를 그 신부님이 다 찾아서 나를 입혀주더라고. 신부님이. 막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우리 부관장 신부님 미사 봉헌하는 때인데 우리가 입당을 해갖고 성가라는데 이때부터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지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막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강론을 시작하는데 우리 부관장 신부가 성모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당을 혼통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 온 외국 교우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 뜨면 울까봐. 하여튼 너무 은혜로운 미사를 하고 딱 이 성지가 뭔가 봤더니 이 성지는 850년 된 성지야. 그래서 성모님이 여러분들 사진에 있어. 성모님이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왕관을 쓰고. 그런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그 목발이 수백 개가 있었대요. 목발 짚고 왔다가 다 두고 간 거죠. 근데 이제는 너무 기적을 바라갖고 다 친 거야. 다 치고 이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거기에 베네딕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 다녀가신 성지야. 거기서 미사를 한 거야. 거기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 은혜로운 미사를 봉헌하고 물론 그 성당뿐만 아니라 곳곳의 성당에서 미사할 때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30명이 성주순례를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일반 직장인들이야. 그냥 직장인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부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면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부가 평생 버는 돈이 23억이래요. 평균 대한민국에서. 23억을 벌고 나를 위해서 500만 원 그 아름다운 성지순례 한 번을 못 가? 그리고도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성지순례에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내가. 남이 왜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왜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내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내가 남한테 바랄 거 하나 없어. 섭섭할 것도 하나 없어요. 저는 이 가장 잔인한 부모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요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 얘네들 태어나서부터 누워있으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돌아가야 돼. 얘네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특목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요. 학원에서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야. 그리고 엄마 나 좀 놀러 좀 갈 거야. 친구들하고 이번 토요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놀러 갈 시간이 어딨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갖고 삼성에 취직해서 그때부터 너 행복해. 여러분들 1살부터 30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삼성에 들어가는 날부터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쭉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해갖고 좋은 자리에 가갖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교 들어가고 사법고시 시험 본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코피 터져가면서 일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엉덩이에 땀띠 나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갖고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 보통 1000명 정도 뽑거든요. 만약에 안 뽑을 때는 500명 뽑고, 연수원에서. 그럼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다 판검사 되는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 200등부터 1000등까지 변호사야. 변호사 중에 반 이상은 지금 300만 원도 못 번대요. 그렇게 청춘을 다 날리고 학창시절을 다 날렸는데도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집에 판검사가 나타나고, 평창에는 막 판사가 됐으면 사법고시 합격하면은요, 읍내 막 이 사법고시 합격, 누구네 집 자녀, 셋째 자녀 합격 막 걸어놓고 난리도 아니야. 정말로 신나요. 우리는 사무관만 승진해도 누구 사무관 축하 막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갖고 판사가 됐어. 그러면은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강도들 만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돼요. 누구를 만나고 사는. 아니, 판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저놈이 정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평생 하고 사는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식 판사로 밀어넣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진 작가래요. 지금 촬영하는 저분들 제일 행복한 분들이래. 사진 작가들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거 찍잖아요. 그리고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건 성직자들. 신부님, 저 신부님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자살 안 하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부님 때문에 술 끊었어요. 신부님 때문에 우울증 고쳐졌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이 본당 신부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면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친구는 바로 로펌 회사로 빠져서 법률 회사로 판사 임용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법률 회사로 빠졌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묵상거리입니다. 어떤 묵상거리냐 하면은, 그 똑똑한 애들이, 그 능력 있는 애들이 판사가 돼갖고요, 위에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개 또 정치 판사가 되면은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해요?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그들의 고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유럽에 내가 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요, 뭐라 그래? 이거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도요, 자기는 이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어떠냐면 내가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팁 받고 나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유럽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서빙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멋있게 넥타이 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0된 할아버지가 서빙하면은 저 늙어갖고 저 뭐하는 짓이냐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 나 생긴 대로 살면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남을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하나 있어요. 뉴욕에서 온 직원인데 뭐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죠.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메리앤 첫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케네디가 나온 고등학교에. 이 학교는 등록금이 1년에 고등학교인데 1억이야. 1년 등록금이 1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가는 학교죠. 되게 중동의 귀족들, 왕족들, 미국의 최고 돈 많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애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타고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무슨 자가용이야. 근데 이 140년 된 학교인데 우리 그 아들이 그 메리앤 초고등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학생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 집이 망해갖고 전액 장학생 졸업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돈방석에 앉는 애예요. 왜 돈방석에 앉느냐면 그 많은 친구들한테 야 여기 펀드 좀 넣어라. 그러면은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애래요. 그 원래 그렇게 간대 걔네들 그 코스가. 근데 얘는 한국에 평창에 와서 아버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나 연극하고 싶어. 지금 집이 망해갖고 돈 벌어도 현찰을 판국인데 또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 라고 얘는 NYU 조지 클루니라는 영화배우가 졸업한 유명한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갔어요. 영국 영화학과. 그리고 2년을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졸업을 작년 5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돼? 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디션을 봤는데 시카고에서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해밀턴은 미국의 독립 아버지야. 3인의 독립 아버지야. 시카고에서 6개월 동안 했는데 1800석 6개월 전석 매진이래요. 근데 얘가 오디션을 봤는데 뭐에 됐느냐면 조연의 대타. 조연이 아프면은 나가서 하는 대타로 됐어요. 근데 조연의 대타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은 6개월 동안 받는 돈이 10만 달러니까 1억이니까 1억. 조연의 대타도 1억. 조연의 대타도 6개월을 끝났어. 그러니까 또 오디션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친구가 5월달 끝날 때쯤 오디션을 봤는데 이번에는 바로 브로드웨이에 가갖고 줄리 테이머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스파이더맨은 알죠. 스파이더맨 만든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언 킹 제작한 감독이에요. 세계적인 감독이죠. 이 감독이 이번에 M 버터플라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주연으로 한국인 최초로 캐스팅이 됐는데 이 지난 10월 27일 며칠 전에 첫 공연을 했어요. 아버지가 갔다 왔어. 사진 사인도 나한테 해서 다 보냈더라고요. 이 5개월 연극인데 50만 달러래. 한 달에 1억씩 버는 거. 한 달에 1억씩.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줄리 테이머 감독의 캐스팅이 됐다니까 조지 해밀턴 시카고에서 마지막 공연을 조연의 대타한테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공연 3시, 7시 공연을 주연을 줬어요. 우리 잊지 말라고. 브로드웨이에 가도 우리 잊지 말라고 주연을 줬어. 주연을 줬는데 얘는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연하는데 커튼콜을 하는데 15분 동안 커튼콜을 앵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키가 워낙 작으니까 다른 스태프들하고 같은 연극하는 친구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뛰어서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15분 동안 앵콜 커튼콜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편지했어요. 신부님 정말로 감사하다고. 신부님의 배려, 유머, 내가 많이 웃긴가 봐요 걔한테. 신부님의 유머, 배려, 사랑으로 자기네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고.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신부님 생태마을에 돈 갖다 주는 게 자기 미션이래. 미션.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돈 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나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돼. 왜 내가 그 힘들게 버는 돈을 뺏어서 써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되는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누가 행복하냐면 내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은요, 내가 뉴욕에 강의 갈 때 보면 강사료 다 주고 왔어. 쓰라고. 학비에 $1,000, $2,000. 그러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용돈을 주는데 잘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증권가에 갔다면 친구들 뒤치다거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친구 술 같이 마셔주고 어려운 일 해결해주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섰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예.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흘러 넘치는 나라예요. 뭐 경제가 좋으니 안 좋으니 그래도 지금 수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계속 흑자고 돈이 참 많은 나라예요. 문제는 배분을 못하는 거죠. 돈이 모자라는 건 아니에요.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늘었지만은 한국은 82배 늘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위만 봐서 그렇지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잘 사는 개념이 뭘까요? 그 집이 강남에 아파트가 100평이 있고 벤츠를 몰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엄마는 또 화가 난다고 젊은 사람이랑 바람 피고 애는 또 엄마 아버지 돈 가지고 매일 바에 가갖고 클럽에 가갖고 놀고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서로 따로 사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일까요? 그 집은 못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개념을 좀 바꿔야 돼. 그 집 잘 살아. 어떤 집이냐면은 그냥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고 붕어빵 들고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 기다리고 또 포옹하고 같이 저녁에 밥 먹고 산책 손잡고 산책 나가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집들도 제가 공원에 나가보면은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오는 집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벤츠가 있고 강남에 100평이 있는데 못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부터 14년 연속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요? 이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참 이 삶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아. 여유가 없어. 우린 극단적이야. 지난번에 그 대구 쪽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전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리고 당당한 경쟁자로 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떨어졌으면은 당당하게 당선된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선거운동을 하려고 애썼어. 그러면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을 게 아니라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왜 빠져 죽어? 우린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쉬어야 되는데 빠져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졌는데 왜 코 박고 죽어? 곧 대학 떨어진 게 뭐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하다가 보면은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매년 입시 때 자살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죽자고. 아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은 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애쓴 거야. 그럼 떨어졌으면 애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너 줄라고 대학 들어가면 줄라고 등록금 500만 원 마련한 거 있는데 너 이거 갖고 유럽 배낭여행이나 갔다 와라. 훌훌 털어버리고. 그럼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그 500만 원 놔두고 굳이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되냐 이거야. 그 500만 원을 멋있게 쓰면 되지. 근데 우리는 굳이 죽음까지 몰고 가요. 저는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정치인들이 단식을 얼마나 하나. 뭐 간디가 단식한 거 빼고는 거의 단식 안 해요. 국회의원들은 협의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는 게 국회의원이지 단식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단식은 약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에요. 종교인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왜 단식을 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1등만 배워갖고 합의하고 협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출세해야지 행복할까요? 꼭 출세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할까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대통령을 해야지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이걸 머릿속으로 버려야 돼요. 뭐가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통령들 토론할 때 보면은 봐요. 서로 정말로 저질이에요. 토론하는 걸 보면 저질이에요. 서로 흠집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럼 뭐가 부러워갖고 대통령을 해요.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사람을 인선하는데 내가 몇 번째 사람까지 들었냐면 27명까지 골랐는데 당신 장관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난 못한다. 왜? 나는 불법 이장 전입 이런 거 다 걸린다. 그래갖고 27명까지 갔대 지금. 그래갖고 또 골랐는데 난리도 아니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간쓸게 양심 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게 부러워. 여러분들은 간쓸게 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사실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 50대, 60대, 70대 초반이 제일 행복하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하대. 왜냐하면은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공부해서 괴롭지, 대학생들은 시험 보느냐고 괴롭지,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지,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또 내 강의는 또 들어가고 내가 이놈들한테 돈 주나 봐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알차게 먹고 마시고 노는 분들이 많아요. 500만 원만 남기고 나는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엉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못해. 해봤던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1,000원도 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000원도 벌벌, 여기 많을 거야. 1,000원도 벌벌 떠는 분들이. 내가 이걸 언제 아느냐 하면은 내가 할머니들이랑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0분이랑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처음에 몰라봐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랑 너무 달라. 선글라스 딱 끼고 스카프 목에 딱 두르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딱 돈가방 딱 차고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이 파리행 비행기를 타죠. 그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죠. 드디어 내가 해외 성지순례 파리, 로마, 이스라엘을 가는구나. 그래갖고 딱 파리에 내리면은요 가이드가 버스를 딱 갖고 나와요. 근데 되게 밤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딱 파리 시내를 지나가면은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야. 이렇게 밑에서 불을 쫙. 사람이요 직접 조명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간접 조명은 은은한 게 좀 고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집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 쫙 해놓으면은 딱 방에 들어가 보면은 집에 거실도 직접 조명하지 말고 밑에서 싹 쌓아올려 봐. 기분이 그냥 와인도 마시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거든. 근데 딱 파리를 가다 보면 딱 그렇거든. 그리고 그냥 한가운데 에펠탑이 30분마다 막 반짝반짝 불 거기 막 뭐 네온 사인 막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예술의 도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내일 아침은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는 모나리자 미소를 보러 루브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점심 식사하시고는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거다. 몽마르트 언덕을. 저녁은 세느강에서 선상 파티를 하고 밤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쌍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하고 호텔로 들어갈 거다. 내일 스케줄은 이렇다. 그럼 진짜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근데 막 하는데 여기는 다이아나비가 죽은 도로다. 그거 꼭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역사 뭐 나폴레옹이 막 개선문 막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내가 드디어 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호텔 도착 5km 전에 가이드가 딱 일어나고 또 이상한 말을 해. 여긴 에티켓이 참 중요하다. 문을 열면 잡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토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갖다 줄 텐데 $1 팁을 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 침대에다가 왜냐하면은 그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 그 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민자들이 하는 거니까 $1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할머니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지 않았던 $2가 딱 튀어나온 거야. 생각지 않았던 $2가. 그래갖고 딱 호텔에서 딱 내리면은 정말 포터들이 막 모자를 쓰고 막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비행기 10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 큰 여행용 가방을 이제 밀고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명 가면은 유럽의 호텔들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들이라 2명, 3명 들어가면 꽉 차. 그럼 또 재빠른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5분, 10분을 기다리면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이. 로마에 도착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그 가방을 끌고 알아서 가요. 자기가 $1를 아끼려고. 호텔 나올 때도 까먹을 경우도 있지만 아까워. 다시는 안 오는데 그냥 나와버려. 그리고 압권이 있어요. 성지순례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맨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그리고 보통 1일 정도 순례를 나가는데 11일 동안 기억이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성지고 뭐고 힘들게 가방 끌고 다니면 나이는 먹었지. 그럼 보통 여러분이 한 450만 원 내고 가는 성지순례예요. 450만 원. 그러면은 하루에 $2면은 10일이면 $20야. $20? 그게 뭐가 아깝다고. 그 $1 때문에 벌벌 떨면서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그 무거운 가방을 그냥 $1 주고 땡큐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450만 원 내고 갔으면 기분 좋겠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여행 갔다 와도 즐거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도둑놈들한테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야.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저도 뭐 많이 다니죠. 1년에 4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잠비아 끝나고 미국 교우들이 케이프타운, 희망봉, 아프리카 맨 끝에 거기 갔다 오고 싶다고 호텔 예약까지 다 예약해갖고 나하고 같이 갔어요. 케이프타운 호텔에 딱 가니까 진짜로 포터들이 가방 방번호 딱 찍어갖고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요, 그 사람들한테 돈 한 번도 아낀 적이 없어요. 오면 $1 안 줘. $5 딱 줘요. $5 딱 주고 내가 한마디 하죠. 땡큐. I come from Korea. 내가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인 줄 아니까. I come from Korea. 딱 그리고 $5 주면은 눈이 이만해지면서 정말로 머리가 땅끝까지 닿도록.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민자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450만 원을 썼으면 그 이민자들한테 $1, $2, $5가 아까워갖고 그거를 아끼려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이번에도 애틀란타 강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호텔에서 한 4일 있었어요.
4일 있었는데 마지막 날은 거기다 내가 $10 딱 놓고 썼어요. 편지. 그 사람 이민자야. 편지를 항상 써요. 저는 마지막에 Thank you, God bless you, I come from Korea. 딱 이렇게. 네. 얼마나 좋아. 그거 쓴다고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 받음으로써 하루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큰 기쁨.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끝까지 아껴. 근데 문제는 그걸 아껴갖고 정말 또 행복한 데 쓰면 좋은데 끝까지 아끼다가 죽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 한번 호강해 보려고 그랬는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호강은 언제 하면 돼? 지금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일날 내 기억해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냉면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 생일에 왜 내 생일을 남이 차려줘야 돼? 내가 차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60년 동안 70년 동안 애썼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네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 맛이랑 내가 한턱 쏘고 먹는 냉면 맛은 냉면 맛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정말 1,000원을 쓰더라도 멋있게 써. 폼나게 써요. 냉면을 먹어도 뽐나게 나가서 먹어. 눈물 뚝 콧물 뚝 흘리고 그러지 말고요. 행복은요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무슨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다고 그 사람들 안 행복해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봐요. 그 사람들 행복하겠어요? 예, 안 행복해요.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이번에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황금 연휴에 황금 연휴 발칸반도로 갔다 왔어요.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잠깐 보스니아 이렇게 들렀다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를 할 때 나야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정말로 많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죠. 정성스럽게 대하죠. 근데 이제 내가 평창에 들어가니까 이제 본당이 없잖아요. 이제 연말만 되면은 나를 찾아오는 비전동 교우들이 있어. 나는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빼갖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세배하러 왔는데 무슨 세배냐고.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보든 안 보든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가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또 세배라고 왔는데 내가 찬밥 대우를 했는데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년, 4년 후까지 스케줄이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4년 전에 보니까 2017년 딱 황금 연휴 10일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야, 2004년 후에 황금 연휴 10일이 있다. 나하고 그때 내가 온전히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한 30명이 한 달에 20만 원씩 3년 동안 개를 모았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면 240만 원에 거의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여행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성지 나라도 아름답지만 성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체리라는 성지를 갔어요. 여기저기 너무 다니니까 무슨 성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오후 3시 미사를 이제 경당에서 봉헌하기로 했는데 대성당에 딱 갔는데 대성당은 안 빌려줘요. 우리도 여기 지금 왜 여기 모였는지 알아? 명동 대성당 안 빌려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대성당은 잘 안 빌려줘요. 그리고 특히 우리같이 조그만 소규모의 순례객은 아예 안 빌려줘. 그것도 동양 사람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 안 빌려주죠. 근데 딱 성당을 이제 성모님을 이제 경배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이야. 여긴 오스트리아 성지인데 전통 복장을 입고 왔는데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온 거야.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와갖고 영성체후 묵상을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그냥 우는 거야. 신부도 울고 그 해설자도 울고 솔로한 사람도 울고 밴드들도 울고 교우들도 울고.
근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갔는데 한 200명하고 갔는데 그 중에 천주교 신자 아닌 자매가 하나 왔었어요. 근데 이 성주순례를 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낀 거야. 그리고 거기 또 다 가톨릭 성지잖아요. 이분은 종교가 달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딱 요르단강에서 딱 거기서 천주교 세례를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르단 강물을 퍼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명이 보난데 세례를 줬는데 얼마나 내가 세례를 줬으니까 영어로 father라고 그러냐. father,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부도 잘 묻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번에 성주순례 데리고 갔어요. 성주순례를 데려갔는데 가톨릭 전례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전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찾아갖고 야 빨리 와서 이거 가톨릭 이런 아름다운 전례가 있다. 그걸 보는데 다 우는 거야. 성가를 부르면서. 근데 그 성당의 그 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옛날 성당들이 울림이 얼마나 좋아. 막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보는데 3시 미사에 내가 제의를 입어야 되는데 5분을 지난 거야. 그래갖고 제의를 못 입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의를 입고 그 경당에 가려고 그랬더니 폴란드에서 성주순례 온 신부하고 교우들이 그 경당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미사할 데가. 그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우리 거니까 나오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산에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산에를. 대성당은 꿈도 못 꿨고. 그 이제 제대 그 제의실 맞는 형제가 제가 보니까 평신도 갔더라고요. 안 된다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30분을 또 버스 타고 또 올라가면 우리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내 마음에 간절하게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 거야. 그 본당 신부가 나왔어요. 대성당에서 미사하고 싶다고. 바실리카거든요.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래서 우리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럼 대성당에서 하라고. 대성당에서 하라고. 이거 아직 박수 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성당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키가 조그마니까 짧은 제의를 그 신부님이 다 찾아서 날 입혀주더라고. 신부님이. 막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우리 부관장 신부님 미사 봉헌하는 때인데 우리가 입당을 해갖고 성가를 하는데 이때부터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지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막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강론을 시작하는데 우리 부관장 신부가 성모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당을 혼통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 온 외국 교우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 뜨면 울까봐. 하여튼 너무 은혜로운 미사를 하고 딱 이 성지가 뭔가 봤더니 이 성지는 850년 된 성지야. 그래서 성모님이 여러분들 사진에 있어. 성모님이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왕관을 쓰고. 그런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그 목발이 수백 개가 있었대요. 목발 짚고 왔다가 다 두고 간 거죠. 근데 이제는 너무 기적을 바라갖고 다 친 거야. 다 치고 이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거기에 베네딕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 다녀가신 성지야. 거기서 미사를 한 거야. 거기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 은혜로운 미사를 봉헌하고 물론 그 성당뿐만 아니라 곳곳의 성당에서 미사할 때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30명이 성주순례를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일반 직장인들이야. 그냥 직장인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부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면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부가 평생 버는 돈이 23억이래요. 평균 대한민국에서. 23억을 벌고 나를 위해서 500만 원 그 아름다운 성지순례 한 번을 못 가? 그리고도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성지순례에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내가. 남이 왜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왜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내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내가 남한테 바랄 거 하나 없어. 섭섭할 것도 하나 없어요. 저는 이 가장 잔인한 부모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요,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 얘네들 태어나서부터 누워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돌아가야 돼. 얘네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특목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요. 학원에서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야. 그리고 엄마 나 좀 놀러 좀 갈 거야. 친구들하고 이번 토요일. 이놈의 새끼야, 니가 놀러 갈 시간이 어딨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갖고 삼성에 취직해서 그때부터 너 행복해. 여러분들 1살부터 30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삼성에 들어가는 날부터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쭉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해갖고 좋은 자리에 가갖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교 들어가갖고 사법고시 시험 본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코피 터져가면서 일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엉덩이에 땀띠 나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갖고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 보통 1000명 정도 뽑거든요. 만약에 안 뽑을 때는 500명 뽑고 연수원에서. 그럼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다 판검사 되는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 200등부터 1000등까지 변호사야. 변호사 중에 반 이상은 지금 300만 원도 못 번대요. 그렇게 청춘을 다 날리고 학창시절을 다 날렸는데도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집에 판검사가 나타나고 평창에는 막 판사가 됐으면 사법고시 합격하면은요, 읍내 막 이 사법고시 합격, 누구네 집 자녀, 셋째 자녀 합격 막 걸어놓고 난리도 아니야. 정말로 신나요. 우리는 사무관만 승진해도 누구 사무관 축하 막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갖고 판사가 됐어. 그러면은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강도들 만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돼요. 누구를 만나고 사는. 아니, 판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저놈이 정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평생 하고 사는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식 판사로 밀어넣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진 작가래요. 지금 촬영하는 저분들 제일 행복한 분들이래. 사진 작가들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거 찍잖아요. 그리고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건 성직자들. 신부님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자살 안 하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부님 때문에 술 끊었어요. 신부님 때문에 우울증 고쳐졌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이 본당 신부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 하면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친구는 바로 로펌 회사로 빠졌어. 법률 회사로. 판사 임용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법률 회사로 빠졌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묵상거리입니다. 어떤 묵상거리냐 하면은 그 똑똑한 애들이, 그 능력 있는 애들이 판사가 돼갖고요, 위에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개 또 정치 판사가 되면은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해요?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그들의 고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유럽
유럽에 내가 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뭐라 그래? 이거 저기 뭐야, 식당에서 이 서빙하는 사람도요, 자기는 이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어떠냐면 내가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팁 받고 나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유럽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서빙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멋있게 넥타이 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0된 할아버지가 서빙하면은 저 늙어갖고 저 뭐하는 짓이냐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 나 생긴 대로 살면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남을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제가 그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하나 있어요. 뉴욕에서 온 직원인데 뭐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죠.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메리앤 첫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케네디가 나온 고등학교에. 이 학교는 등록금이 1년에 고등학교인데 1억이야. 1년 등록금이 1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가는 학교죠. 되게 중동의 귀족들, 왕족들, 미국의 최고 돈 많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애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타고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무슨 자가용이야. 근데 이 140년 된 학교인데 우리 그 아들이 그 메리앤 촉고등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학생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 집이 망해갖고 전액 장학생 졸업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돈방석에 앉는 애예요. 왜 돈방석에 앉느냐면 그 많은 친구들한테 야 여기 펀드 좀 넣어라. 그러면은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애래요. 그 원래 그렇게 간대 걔네들 그 코스가. 근데 얘는 한국에 평창에 와서 아버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나 연극하고 싶어. 지금 집이 망해갖고 돈 벌어도 현찰을 판국인데 또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 라고 얘는 NYU 조지 클루니라는 영화배우가 졸업한 유명한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갔어요. 영국영화학과. 그리고 2년을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졸업을 작년 5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돼? 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디션을 봤는데 시카고에서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해밀턴은 미국의 독립 아버지야. 3인의 독립 아버지야. 시카고에서 6개월 동안 했는데 1800석 6개월 전석 매진이래요. 근데 얘가 오디션을 봤는데 뭐에 됐느냐면 조연의 대타. 조연이 아프면은 나가서 하는 대타로 됐어요. 근데 조연의 대타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은 6개월 동안 받는 돈이 10만 달러니까 1억이니까 1억. 조연의 대타도 1억. 조연의 대타도 6개월을 끝났어. 그러니까 또 오디션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친구가 5월달 끝날 때쯤 오디션을 봤는데 이번에는 바로 브로드웨이에 가갖고 줄리 테이머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스파이더맨은 알죠. 스파이더맨 만든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온 킹 제작한 감독이에요. 세계적인 감독이죠. 이 감독이 이번에 M 버터플라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주연으로 한국인 최초로 캐스팅이 됐는데 이 지난 10월 27일 며칠 전에 첫 공연을 했어요. 아버지가 갔다 왔어. 사진, 사인도 나한테 해서 다 보냈더라고요. 이 5개월 연극인데 50만 달러래. 한 달에 1억씩 버는 거, 한 달에 1억씩.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줄리 테이머 감독의 캐스팅이 됐다니까 조지 해밀턴 시카고에서 마지막 공연을 조연의 대타한테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공연 3시, 7시 공연을 주연을 줬어요. 우리 잊지 말라고. 브로드웨이에 가도 우리 잊지 말라고 주연을 줬어. 주연을 줬는데 얘는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연하는데 커튼콜을 하는데 15분 동안 커튼콜을 앵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키가 워낙 작으니까 다른 스태프들하고 같은 연극하는 친구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뛰어서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15분 동안
앵콜, 커튼콜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편지했어요. 신부님, 정말로 감사하다고. 신부님의 배려, 유머, 내가 많이 웃긴가 봐요, 걔한테. 신부님의 유머, 배려, 사랑으로 자기네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고.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신부님 생태마을에 돈 갖다 주는 게 자기 미션이래, 미션.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돈 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나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돼. 왜 내가 그 힘들게 버는 돈을 뺏어서 써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되는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누가 행복하냐면 내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은요, 내가 뉴욕에 강의 갈 때 보면 강사료 다 주고 왔어. 쓰라고. 학비에 $1,000, $2,000. 그러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용돈을 주는데 잘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증권가에 갔다면 친구들 뒤치다거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친구 술 같이 마셔주고 어려운 일 해결해주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섰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예.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필요 없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큰 의미였다. 일을 쉬는 날에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친구가 없었다면 삶이 텅 비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와 멀어지게 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을 위해 바쁘거나, 친구가 바쁘거나, 양쪽 모두 바빠지거나 한다. 친하던 친구라도 연락이 귀찮고 만나도 즐겁지 않게 된다. 어릴 때 친하던 친구도 나이가 들어서 만나면 불편하고 어색하고 지루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다 보면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결국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고 가족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법이다. 주변에 친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다. 그러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면 주변 지인들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나 이것은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가정이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로도 충분하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으면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가족이나 자신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 친구를 만나면 자식이나 돈, 뒷담화 등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친구와 헤어질 때 기분이 나쁘고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 주변 지인들 중에는 욕심이 많거나 질투하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친구는 한두 명이나 되겠는가? 노인이 되어 노인정에 가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이가 된다. 노인정에는 자랑과 싸움뿐이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느니 혼자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친구와 멀어져도 가족이 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보물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가족이 보물이 된다. 진정한 친구가 있어도 친구는 가족처럼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다. 친구와 가족은 역할이 다르다. 그러므로 친구는 결코 가족이 아니다. 가정이 있으면 친구들과의 의리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해라. 친구들과 자주 만나면 나중에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친구의 경조사는 참석하되 평소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러나 친구를 모두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필요한 순간은 있다. 가끔 친구와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준다. 이런 친구는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친구와는 가끔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좋다.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친구들과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만나면 불편한 친구들은 멀리해라. 이렇게 나와 잘 맞는 친구와만 친해지는 것이 좋다. 친했던 친구와 나이가 들면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가치관의 차이다. 친구와 이야기하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나이가 들면
각자의 가치관이 뚜렷해진다. 유식하든 무식하든 상관없다.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친구가 싫어지고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 친구들과는 점점 떨어져 가면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든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성격을 고치기 힘들고 말이 많아진다. 오랜 시간 함께한 가치관이 부딪히면 상대의 주장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내 주장을 하면 싸움이 나고 친구의 말을 들으면 속이 답답하다. 이런 만남을 자주 하면 모임이나 만남이 즐겁지 않다. 결국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나이가 들면 친구로 지낸 기간보다 가치관이 잘 맞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오래된 친구라도 가치관이 다르면 의미가 없고 새로운 친구라도 가치관이 비슷하면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알게 된 기간보다는 가치관이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사귀는 사람이 더 잘 맞을 수 있다. 현재의 환경에서 만난 사람이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오래 알던 친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친구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신만의 가치관이 생긴다. 누구의 가치관이 옳고 그른 것은 없다. 그저 다른 것일 뿐이고 다르면 멀어지는 것도 자연스럽다. 멀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한 성숙도에 따라 멀어질 수 있다. 나는 성장했는데 친구는 미성숙하게 행동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도 남을 험담하는 것을 보면 친구가 싫어진다. 또한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려는 것을 보면 친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사람과는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내가 나이 50이 넘었다면 이제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 인생 전반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매달리지 말고 애쓰지 말고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특히나 그것이 가족이었다 해도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생겼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일까?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통해 나이 들수록 주변을 정리하고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 들어보자.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지 마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을 게 없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 없다. 맞춰주면 당연한 줄 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다 끊겨봐야 알겠는가? 친구란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을 주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한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기 일수다.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계속 호의를 요구하면서 호의가 권리가 된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줘라. 인간은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게 문제다. 언제나 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다. 위보다는 아래를 봐라.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 봐야 한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 이야기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다기보다는
고마움에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다. 말도 가급적 아껴라. 세상은 넓은데 반의 사람은 무섭다.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10년지기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거나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천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할 정도만 잘해줘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하다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 인간은 고슴도치와도 같다. 고슴도치에 돋쳐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남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도 다름없다. 남들이 안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배신당한 적이 있는가? 배신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배신이란 건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100%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십상이다.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않는 게 좋다. 남을 험담하고자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이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항상 기쁠 거라고만 기대하는가? 행복이란 건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된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라.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인간이 왜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지 아는가? 바로 고독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귄다.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고독을 즐기는 법을 모르고 사람들만 사귀러 다닌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 태어난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사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알았는가?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다. 또 상대는 오히려 오만해진다. 10년지기 친구여도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해라.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또 친한 이들을 경계해라. 친한 이들에게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에 그런 이기주의는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배려심을 낮춘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 스스로의 강인함을 길러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당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가족, 친구, 취미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생각해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화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 이는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갖고 태어난 성격은 죽을 때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독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러한 성향은 타고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고독의 습관을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진다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독이라는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모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한 일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